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집딸이라며 시댁에서 대놓고 왕따 당하단 며느리가 친정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후 사돈댁 회사 문을 닫게 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집안이 시댁 기준에서는 이른바 없는 집이라는 걸 말입니다. 누가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태도는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사돈은 무슨 일 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뒤로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고들 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 단정한 아가씨라고 했고 제 부모님은 그 말에 안도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난 뒤 미세하게 굳어있던 시어머니의 얼굴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반찬이 거의 다 올라가 있었는데 제 앞에는 빈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절반쯤 진행될 때까지도 제 앞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먹는 게 늦네. 원래 그런 거지 뭐.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건 제 옆에 앉은 시누이 앞에는 반찬이 넘치듯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에서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가족 모임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너는 옆으로 조금만 가줄래? 그 조금은 늘 끝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항상 프레임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이니까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말은 어느 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집안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식처럼, 마치 제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규칙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시댁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수준 맞추려고 데려온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엔 너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앞에 있는데도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그 단어는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무너뜨렸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손님이 왔을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밀려났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시댁 식구들은 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더 그랬습니다. 마치 언급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편함의 이유를요.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없는 집딸이니까, 들어온 사람이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은 게 아니라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워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집이 아니라 전쟁터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 전부터 속이 답답했고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니까 다 그런 거야. 그 말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뜬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방문 여는 소리에 깨웠습니다. 아직도 자? 그 한마디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만 간단히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해둔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까지 혼자 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TV를 보며 지시만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기름 너무 많이 썼네. 손이 느려서 언제 다 하겠니?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손은 더 빨라졌고 마음은 더 작아졌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부엌 정리 안 끝났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젓가락 소리, 국 뜨는 소리, 대화 소리까지 모두 제 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았을 때는 이미 반찬 몇 개는 비어 있었고 국은 식어 있었습니다. 자리는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 옆은 이미 시누이가 차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으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 잘못 들였어. 정말 대놓고였습니다. 웃으면서도 아니었고 화내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너무 담담하게 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들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었지만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가족이면 말려야 했고 아내면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시누이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부엌으로 밀려났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구나. 그 말에는 이름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면 나오고 부르지 않으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유난 떤다는 말이 돌아올까 봐서였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작은 방 하나에 혼자 누웠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낮에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받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러면 모든 걸 말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은 그 선택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규칙을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제 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애매한 존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외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냐고 묻자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가족 단톡방.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나도 있는 그 단톡방?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어디 갈까? 그 단톡방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두 있었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따져봤자 예민하다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여행 이야기는 출발 하루 전에 알게 됐고 제사 일정은 전날 밤에야 들었습니다. 아, 말 안 했나? 깜빡했네. 그 말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제가 당연히 빠져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정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건 이후의 행동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 생일이 지나갔을 때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이미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오갔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왕따는 이 집의 공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아주 잘 웃고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조용해지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하나? 괜히 와서 분위기 망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유독 꺼리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누이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뉴스 봤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친정 이야기는 항상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껴졌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꺼리는 듯한 묘한 불편한 말입니다. 왜일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제 집이 그렇게 초라한가? 아버지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사람인가?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제조업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저를 왕따시키는 이유가 정말 없는 집 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지를요. 그 의심은 아직 막연했지만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이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넘겼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은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작은 행사였습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고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나르고 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았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속삭이는 말투였습니다. 사돈 쪽은 별거 없대.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제 귀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말에 담긴 톤이었습니다. 안도감. 분명히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하던 숙제를 드디어 확인한 사람처럼 마치 걱정하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듯한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별거 없대라는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인이었고 판단이었고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친정 이야기를 꺼렸는지, 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렸는지, 왜 저를 대놓고 무시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는지. 이 집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을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깔봄은 막연한 우월감이 아니라 나름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가능해진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의 자신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안정적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에는 항상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비교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술만 드시면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올라온 집안이야. 사돈 쪽이랑은 기반이 다르지. 그때까지 저는 그 말들을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해야만 하는 어떤 불안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저를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말투, 제 행동, 제 친정 배경 하나하나가 그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처럼 사용됐습니다. 저를 낮출수록 그들은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유난히 친정 이야기를 섞어 말했습니다. 사돈댁은 원래 그런 분위기잖아. 내가 그런 건 이해해. 그 말 속에는 연민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우리랑 다르다는 선, 그리고 그 차이는 이미 판단 끝났다는 선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서 제 위치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확인된 하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정은 별거 없는 걸까?
아버지는 늘 묵묵했고 사업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늘 말했습니다. 괜히 남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 저는 그게 겸손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소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태도는 그저 무시라기엔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인했고 안도했고 그 위에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의 기반은 정말 단단한 걸까? 아니면 겉보기만 번듯한 무언가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굳이 알아보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아버지는 훨씬 오래, 훨씬 조용히 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시댁이 저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 친정을 깔보며 안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자신감은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찢어지면 이 집의 태도도 이 집의 질서도 전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보고 조용히 기억하고 조용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선은 날이 갈수록 더 좁아졌습니다. 말을 하면 튀는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는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쪽은 소박하잖아.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렇지. 그 말에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모욕이라는 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 여기서 더는 못 버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말 들었어? 남편은 잠깐 침을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집 안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괜히 마음 아프실까봐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 한 단어에 저는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아빠, 나 괜히 결혼한 것 같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식탁에서의 일, 단톡방에서 빠진 이야기, 없는 집 딸이라는 말, 친정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언제부터? 같은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가 나신 건지 실망하신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멈췄을 때도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회사 이름이 뭐냐? 너무 뜻밖의 질문이어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 이름이요? 그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댁 회사 이름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천천히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빠, 제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하자 아버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참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제 편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회사 이름을 물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위로의 말이 아니라 확인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오래된 연락처를 다시 꺼냈고 수첩을 펼쳤으며 몇 통의 전화를 연달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울고 지쳐 잠에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시댁의 이상한 자신감, 친정을 깔보던 태도, 저를 향한 무시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시댁 이야기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위로의 말도 그 집이 잘못했다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거실 한쪽에서 혼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표지가 바랜 모서리가 다른 두툼한 수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수첩을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페이지마다 이름과 숫자, 회사명과 날짜 같은 것들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네. 확인 좀 하나 하려고. 짧고 단정한 말뿐이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저는 그 통화들이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첩에 무언가를 더 적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괜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만 더 무겁게 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댁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회사 쪽이 좀 바빠서 내가 집에 자주 못 오는 건 이해한다. 늘 저를 무시하던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묘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던 날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도 늘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복잡해. 그전까지 저에게 회사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자세히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작은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집 회사 요즘 거래처가 좀 빠진다더라. 아주 사소한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쪽에서 갑자기 까다로워졌다더라. 예전 같지가 않대. 저는 그때까지도 이 모든 게 아버지와 관련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 일은 원래 오르내리는 거라고 운이 나쁜 시기인가 보다 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으셨습니다. 사돈네 회사 요즘 바쁘다더냐? 저는 그 질문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긴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저에게 기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확인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집이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약한지까지 그 모든 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시누이는 말수가 줄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괜히 한 번 더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니? 그 질문이 처음으로 형식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제 막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변화가 경고에 불과하다는 걸. 균열은 제가 무언가를 한 뒤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시댁 식탁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공간을 채웠을 자리였습니다. 반찬이 어떻다, 누가 일을 안 한다, 며느리는 말이 없다. 늘 그런 말들로 식탁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국이 식어가는데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만 보고 계셨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를 향해 던지던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술을 더 빨리 비우고 계셨습니다. 소주병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술이 들어가면 저를 향한 핀잔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며느리라는 게.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달랐습니다. 늘 식탁에서 부모 편을 들며 저를 모른 척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제 눈치를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면 괜히 물을 마시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집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향한 태도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시누이는 대놓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주 짧은 진동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럴 줄은 몰랐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위에 있었고 항상 결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확인받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깔렸고 모두가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먼저 무너질지. 그 와중에도 저에게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가난한 집 딸이었고 아무 힘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전화 통화는 벽 너머로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지.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이. 며칠 뒤 시누이는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친정은 별일 없고. 그 질문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실은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 짧은 대답에 시누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실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균열은 이미 그쪽에서 시작됐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친정에서 뭐 했어? 그 질문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부정하던 현실이 눈앞까지 와 있다는 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되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톱을 계속 만지작거리던 그 모습에서 이미 답은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소문이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빠졌대. 결제일이 밀리고 있대.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은 늘 자기들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빠진 거래처는 하나가 아니었고 결제는 하루 이틀 밀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회계사 이름이 식탁 위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 나온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 말투에는 늘 저를 내려다보던 그 특유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차를 따라 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댁은 요즘 뭐 하시니? 그 질문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늘 하시던 일 하세요. 그 짧은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괜히 친절한 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아는 사람 많으셔? 그 질문은 확신을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아빠는 자기 일만 하세요. 그 말이 남편에게는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을 겁니다. 이후로 시댁 회사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업체가 계약 연장을 미뤘고 갑작스럽게 내부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것도 공식적인 공격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고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래 지켜졌어야 할 절차들이 하나둘 정확히 적용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당했다는 말도, 사돈이 문제다라는 말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사실을 확인했고 원칙을 물었고 절차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방식이라는 걸 시댁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아니, 걔 아버지가 뭘 했겠어. 그럴 집안 아니잖아. 그 말에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댁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 이름을 지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실은 패배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쟤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이 사과처럼 들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 말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께 혹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은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걸.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선긋기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에서 연락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흥분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일은 개인의 상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으니까요. 며칠 뒤 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싸움이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오해였다. 몰랐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자료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확인된 사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시댁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 회사는 공식적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래처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금은 막혔으며 신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사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무릎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었고 선이었고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모든 걸 그들은 너무 늦게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결혼이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 이름을 방패로 쓰지 않았고 그 결과는 더 단호했습니다. 무릎은 그들이 먼저 꿇었고 끝은 그들 몫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에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벨도 초조한 발걸음 소리도 누군가를 탓하는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회사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그 집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참고 산 내가 대단하다.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제 시간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실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 옆에서도 저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이해해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집안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그 말들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아야 할 사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왜 참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만큼 버틴 거다. 그 말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시간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이 무너진 뒤에야 제 고통을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고 회사가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 말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패배한 기분도 아니었고 상실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 호흡을 끝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제 인생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시댁 사람들과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무시하던 기준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몰락을 승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존엄을 지켰을 뿐입니다. 가난하다고 불렸던 집, 없는 집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친정. 하지만 그 집은 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집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집안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는 아무런 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이야기는 통쾌함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참아온 시간, 무시당한 순간들, 그리고 끝내 사람으로 남기로 한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집안이 작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